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갈등만 거듭하던 여야가 드디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아쉽게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면서 영수회담까지 제안한 상황인데요.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협치 무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복통과 배앓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배가 아픈 건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장누수증후군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한 주민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어제 새벽 남북 중립수역 넘어서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에 우리 측의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귀순 넘어올 때 한강 하구 물이 빠진 상태여서 걸어서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 명이 귀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귀순을 시도한 건 2명이었고 그중에 한 명은 행방불명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합참은 신병을 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남아했는지 또 왜 귀순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세부 사항은 비공개에 붙여진 상태입니다. 네, 북한이 내부 단속에 신경 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어제 제외하고 가장 최근 귀순이 지난해 10월이었어요. 그래서 한 10개월 만에 귀순이 이루어졌고 그 지난해 5월에도 일가족 9명의 어선을 타고 집단 귀순을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직접 남쪽으로 넘어왔다.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접경 지역, 바닷가 지역에 살면서 남한 문화에 비교적 자주 노출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건데요. 아무래도 북한이 좀 대북 확성기 같은 거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 이 최근에 그 탈북 귀순 동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이나 이런 제3국을 거쳐서 돌아서 입국을 했다면 지금은 직접 남하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경비가 또 삼엄해진 상태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계속해서 북한이 좀 방벽을 세우면서 지뢰도 있고 하니까 육로 탈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해상을 이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이런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도 특징인데 이전에 영국, 이탈리아, 쿠웨이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최근에 쿠바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이 가족들 데리고 지난해 11월에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인권이 너무나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고위급들의 탈북도 더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비밀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결국 사과했다고요. 네,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 정보사의 최근 여러 잡음에 대해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신원식 장관은 기밀 누출과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볼썽사나운 모습은 이제 그 안에 직원들이 이렇게 다투고 했던 문제인데 네. 이어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정보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다 설명을 했고요. 노출된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변 안전 조치,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기밀이라서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블랙 요원 양성 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요원으로 양성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기존에 또 교육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조정 분장을 통해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을 군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북한 측과 직접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고요. 네, 이 문제의 군무원을 군 검찰에 보내면서 간첩죄 혐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 이적, 간첩 혐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군무원 A 씨가 과거에 정보사에서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했었는데 군무원 신분으로 재취업을 정보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블랙 요원들 본명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는지 이런 현황이 담긴 기밀을 중국 동포에 넘긴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서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말이 나왔고 본인은 군무원 본인은 뭐 내가 해킹을 당한 것이지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보사는 이건 해킹에 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 간첩죄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간첩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우리나라 형법 군형법상 적이라는 거는 다른 여타 3국을 얘기하지 않고 딱 북한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첩죄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중심에는 북한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기밀을 넘겨받았다는 그 중국 동포가 사실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3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접견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일본 측에서 접견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고요. 네, 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우원식 의장하고의 접견을 미루면서 뭐 일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그렇게 국회의장실에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장실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양국 현안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특히나 우원식 의장이 이걸 또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협의 과정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면 광복절인데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광복절 코앞에 두고 이 사도광산 굴욕외교 논란에다가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뉴라이트부터 해서 뭐 김영석 관장이 뭐 우리나라 광복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국가보훈부는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핵심은 그 뉴라이트 소속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평소 기본 신념과 철학을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건데 일단 이런 여러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관장은 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본인이 그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임기 날까지 2027년 8월까지 자기는 성심껏 근무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못 박은 거고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날 원래 취임식이 10시 예정이었는데 광복회 회원들 몰려오고 그래서 좀 40분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광복회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 반발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광복회는 대통령실의 광복절 기념 오찬 초청까지 또 거절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영석 관장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영석 관장의 취임 일정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신임 관장으로 취임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할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석 관장이 제일 먼저 말한 게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명부에 오류가 있었다면 뭐 매도된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대우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한다거나 좀 다른 억울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네. 첫 취임 일성에 가뜩이나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뜻을 밝힌 거죠. 근데 김영석 관장 그동안의 이제 움직임이 사실
사실 이 친일 행적 드러났다고 비판받는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는 친일을 뛰어넘어서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 이런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뭔가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장이어도 뭐 논란이 되는데 또 독립기념관장이다 보니까 네. 광복회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주요 신문들도 과거 보수 정부는 물론 군사 정부에서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가 역풍을 맞고도 뉴라이트를 중용하는 정부 발상 매우 개탄스럽다. 이런 논조에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2년 만에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어요.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좀 요약을 하자면 용적률이나 세제 이런 것들은 크게 완화를 해주고 절차는 각 단계를 통합하고 간소화한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저번에 발표할 때 2만 호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8만 호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4배 정도 불어난 건데 올해 5만 호, 내년에 3만 호 해서 총 8만 호 규모로 확대를 한다는 거고 그중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주목했던 건 서울 그린벨트를 푼다 이건데 네. 지금 서울 전체 면적이 2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거고 그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오는 11월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또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울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그린벨트 해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그 서울 강남 서초 내곡동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도 결국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처럼 막 오르다가 폭등해가지고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사실 요즘에 이제 대형 아파트, 초대형 아파트 봤을 때 단지 규모가 아파트 하나 단지 규모가 10,000가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만 호 공급한다 할 때 그런 아파트 단지 한 3-4개 짓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혹은 또 그게 다른 이제 서민들에게 도달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문제인 거죠. 결국에 서민들 주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관건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번에 발표에 나왔던 완화되는 부분이 그 주택 지을 때 동별 간격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 풀면 녹지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구체적인 지역이 딱 꼽혀서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서울 동쪽에 또 이 세곡동 이쪽으로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또다시 서울 동쪽 강남 쪽에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수십 년에 걸쳐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못 잡았고 그러니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서울 말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떤가 보면 3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서울 주변의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쪽에서는 우리 기업 유치해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고 좀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또 아파트 늘리는 건 우리 쪽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고양시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고요. 또 남양주시도 우리와 교감이나 협의는 전혀 없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는 아파트 쏠림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역시 정책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발표하면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심리가 강하고 또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더 강화되는 모습인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수도권 안에서 뭐 직주 근접이나 또 소형 가구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중심으로 또 비아파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정부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공공 신축 매입을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할 계획이고,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 최종 공급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아파트 수요가 그렇다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갈지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이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임대주택 용적률을 내려주고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조합원 취득세는 40%까지 감면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특히나 역세권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쏟아져 나왔는데 49개 중에 40%가량은 어쨌든 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또 특례법을 제정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재건축 사업에서 막 막혀있고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런 절차, 정부가 절차를 다 줄여주고 한다고는 하지만 절차보다 결국에는 급등하는 공사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건설사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인데, 정작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방안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대출 규제는 그대로 뒀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에는 이런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 공급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에는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올해 1월에 신생아 특례 대출 들어가면서 이제 집값 9억 원까지 주택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을 많이 다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 불쏘시개로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출 규제는 그대로 뒀고, 사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 이거는 또 사실 국민들로서는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좀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지금 그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20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전세값도 오르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좀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송파, 서초, 강남 이렇게 강남 3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인천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역시 수도권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 방향으로 북광주에서 승용차 추도로 전복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일시적으로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창녕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로는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부근까지 5km가량 교통량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바란 부근까지 많이 밀리는데요. 바란에서 사고 있었고요. 이후에는 일찍분기점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분기점 1차로에서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뒤로 조합 나들목부터 8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한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양측이 모처럼 손을 잡은 배경은 뭘까요? 최근 언론에서도 22대 국회 개원 후에 지난 2개월여 동안 통과된 민생 법안이 0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처참한 성적표를 좀 비판을 했는데 실제 여론도 국회가 싸우기만 한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데 민생 경제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기류를 양 정당에서 모두 읽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여야 합의가 안 된 정쟁 법안이나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국회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는 민생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 삼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네, 원래 첫 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누구로 할 건지 또 회의는 어떻게 정례화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첫 삽을 뜨려고 했는데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또 영수회담 먼저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양당 수석 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영수회담을 우선 카드로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이런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학 구도를 좀 보면요.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는 여야 협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영수회담을 해도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취임한 이후인 8월 말 9월 초에 할 가능성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재명 이제 대표 후보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좋을 게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잠재적인 여당의 대권 주자인 한동훈 대표의 체급만 올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또 사실 지금 여당은 108석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도 아니라는 게 민주당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2요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의 협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권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이제 관측까지 나오냐면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이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직거래로 민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2차례 폐기된 바 있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어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법안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모처럼 조성된 여야의 협치 무드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한 포함을 시켰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 2탄으로 보고 있고 강경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여야 수석 회동 전에 이제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에게 오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니 발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제 발의가 됐죠. 만약 이 법안을 또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에 밀어붙일 경우 이는 결국 여당의 존립 위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하려는 민주당의 정쟁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치 분위기는 깨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출마 당시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법안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관해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최근엔 좀 달라졌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다른 의혹들을 추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국민의힘의 특검법 추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지금 다른 의혹을 추가를 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발을 빼려는 물밑 작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당 내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제3자든 누구든 제3자 추천이든 뭐든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심지어 친한계 쪽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지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당 장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부터 먼저 꺼내들었다가는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 장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선을 밀어붙인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한 대표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상병 특별검사법을 두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취임 초반부터 좀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상훈 위의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하자는 건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의 당론과도 동일해요. 결국 한 대표의 이제 공수처 수사전 추진하자는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간의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당을 향해서 토론회를 거듭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의 주 팬덤인 2030 남성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금투세 폐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인데요.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네. 이들이 많은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한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슈를 띄워야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이면서도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어쨌든 큰 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의 강점이 토론이에요. 민주당과 토론을 하면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원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돌파구는 여론전, 홍보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뒀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돼서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도 민주당이 열려다가 한 차례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없게 됐고요. 다만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와 토론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 문제 역시 영수회담 등으로 더 크게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이 원포인트로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탄핵소추안 이제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요. 사무처장 등 실무진들만 참석해서 이제 반쪽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하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회의 직전까지도 청문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가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위한 억지 청문회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서 시작된 공영방송 장악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의 경우 여권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야권의 분열용 카드로 쓸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표면적으로는 이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했다는 건 사실 민주주의 또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고요. 복권을 요청할 명분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구도로 보자면 사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만이 아니고요. 그간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야권 분열용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김 전 지사 3일 검토한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이러한 프레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먼저 복권 카드를 꺼낼 이유도 없고요.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야권 리더십 지형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지사 복권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대거 탈락한 친문 세력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명 쪽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문제를 두고 적통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친문 그리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창당을 한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사이에 DJ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제 DJ 사저 매각에 대해 김홍걸 전 의원과 민주당을 맹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김 전 의원이 DJ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서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 사저 매각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느냐.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개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라면서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사실상 저격한 겁니다. 네. 그러자 좀 뒤늦게 7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저 매각의 각계의 걱정이 크다. 해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다며 사저를 문화역사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뭐 대통령실 검토를 하면 지정도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휘호 여사가 작고하고서 김홍걸 전 의원 등 3형제가 재산 다툼 없이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에서 맡아달라고 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제 간의 상속을 둔 법정 다툼을 벌여놓고 여기에서 승소한 김홍걸 전 의원이 이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게 100억에 팔아두고선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회의에서 상속세를 핑계대면서 이제 형제간 소송까지 해놓고선 국고로 다시 이걸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 왜 이 나라 좌파들은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과 안보 현장을 오가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민생과 이제 국방, 안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첫날 간 곳이 이제 경남 이제 통영의 전통시장입니다. 보수 텃밭이자 최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 당직자들의 사표를 받으면서 사퇴한 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이틀 연속 단독 일정을 소화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앞두고 다시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인데요. 비공개 일정이었다고는 했지만 뒤늦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방문한 곳들이 다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 정치적 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공개를 염두에 둔 사실상 공개 일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김 여사가 부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치켜세웠습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보루다. 그래서 부산 지역 텃밭 다지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종아리가 묵지근하다와 종아리가 무지근하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꽤 무겁다란 뜻을 가진 형용사 묵직하다를 생각해서 묵지근하다가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무지근하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무지근하다는 머리가 띵하고 무겁거나 가슴 팔다리 따위가 무엇에 눌리는 듯이 무겁다를 뜻하고요. 흐린 날이 계속되니까 몸이 무지근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문제. 같은 말을 되뇌이다와 같은 말을 되뇌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에는 같은 말을 되뇌다가 맞습니다. 되뇌다는 접두사 되와 동사 뇌다가 합해진 표현이고요.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걸 뜻합니다. 뇌다란 동사는 지나간 일이나 한 번 한 말을 여러 번 거듭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너는 입버릇처럼 같은 말을 뇌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되뇌이다는 되뇌다에 이가 불필요하게 첨가된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연일 비슷한 날씨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 무더위와 열대야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나기입니다. 이 소나기가 내린 패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중부지방 가운데서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소나기 내릴 확률이 거의 없고요. 강원과 남부 제주 지역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쪽은 5에서 20mm, 남부는 5에서 40, 제주는 60mm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소나기가 전체적으로 5에서 40mm가량 오겠고요.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대략 20mm 내외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부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폭염과의 지겨운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5도 등 23에서 27도 분포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구 34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 지금 서울의 기온 3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 주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급법 수용으로 민생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야말로 정쟁만 할 뿐 협치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된 청문회를 잇따라 여는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친일 인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일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오늘 새벽 2시쯤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장비 차량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30대 직원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 1명은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사고 수습 작업으로 아침 출근 시간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약 30분가량 지연 운행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 구조물 교체 작업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작업대가 옆선로를 주행하던 선로 검측 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의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가에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책장이 넘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흔들림이 발생했고 규슈와 시코쿠 서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최소 10여 명이 다치고 가옥 2채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슈와 시코쿠 하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돼 일부 지역에서 최고 높이 50c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처음으로 거대 지진주의보를 발령해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100년마다 발생하는 규모 8 이상의 지진으로 30년 이내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8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들을 속속 취하고 있습니다. 방제 대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피난 태세 준비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민간에서는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실제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적 피해가 불가피한데요.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간토에서 규슈에 걸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훌쩍 넘는 32만 3천 명을 웃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거대 지진주의보와 함께 피난 경로 등을 확인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는데 부디 큰 탈 없이 넘어가길 바랍니다. 한 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 제자와 그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 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던 소리꾼이 초등학생 제자와 심지어 제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제자가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 같은 부적절한 언행들이 담겨 있었고요.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라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까지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의 어머니까지 2차례 강제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아내와 제자의 부모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제자의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아이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결국 입시 한 달을 앞두고 고소를 택했는데요. 그런데 참 뻔뻔하게도 고소 직전에 가해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로 아이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가해자 측은 일부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올림픽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노골드였던 태권도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이 나왔어요. 네, 김유진 선수가 현실판 도장 깨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유진 선수의 랭킹은 10위권 밖에 있어서 5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티켓마저 따지 못할 위기였는데 네. 국내 선발전과 대륙별 선발전을 거쳐 가까스로 밝은 올림픽 무대에서 완벽한 금빛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세계 랭킹 24위인 김유진 선수는 16강 에서는 세계 5위를, 8강에서는 세계 4위를, 또 최대고비였던 4강에서는 무려 세계 1위 중국 러종시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저력을 과시하더니 결국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이란의 나히드 키아니찬드를 2대0으로 꺾고 완벽한 도장 깨기를 완성했습니다. 차례대로 상위 랭커들을 꺾으면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요.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진 선수는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워서 벅차고 기쁘다며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어렵게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김유진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2008 베이징 임수정 이후 16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안겨줬는데요. 특히나 이번 메달로 대한민국의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 금자탑까지 쌓아올리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144명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역대급 선전을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안세영 선수는 개인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고요. 네, 지난 7일 취재진의 엄청난 관심 속에 한국에 돌아온 안세영 선수는 입국장에선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낀 채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반면 배드민턴 협회는 자세한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내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안세영 선수 개인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이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말하겠다면서 추후 입장 표명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안세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살피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태의 진상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경기들이 예고돼 있을까요? 네,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누가 역대 최초 14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될지 쏠려 있는데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기 일정이 남아 있는데 현재 태권도에서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태준과 김유진 선수의 금빛 기운을 이어받은 서건우 선수가 오늘 남자 80kg급 16강전에 출전합니다. 한국 선수가 이 체급에서 올림픽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세계 랭킹 4위 서건우 선수는 여기서 24위인 칠레 호아킨 추르칠과 맞붙고요. 8강, 4강 줄줄이 열리는데 연승으로 결승에 진출하면 10일 오전 4시 37분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특히 서건우 선수는 지난해 12월 세계 태권도 연맹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하면서 파리행 티켓을 따냈는데 당시 세계 1위 이탈리아의 시모네 알레시오와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요르단의 살리에르 에샬라바티를 차례대로 꺾으면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대 5종에서는 전웅태와 서창환 선수가 밤 8시 시작하는 준결승에서 본격 메달 경쟁에 들어갑니다. 첫날 펜싱 랭킹 라운드에 이어서 준결승에서는 승마와 펜싱 보너스 라운드, 수영 200m 자유형, 육상과 사격을 포함한 레이저런을 순서대로 겨루는데요. 전웅태와 서창환은 전날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각각 4위와 10위에 올랐는데 특히 전웅태 선수는 도쿄올림픽 동메달로 한국 최초로 이 종목에서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경험이 있는 만큼 또 다른 한국의 14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재유행 조짐에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무서운 기세로 번지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 입원 환자는 5배 증가했는데 이번 주를 넘기면 새로 입원하는 코로나 환자가 500에서 600명대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치료제인데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 확률이 85% 낮아지고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의 후유증을 낮출 수 있는데 최근 먹는 치료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이 약국을 전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코로나 치료제 공급량을 전달보다 100배 넘게 늘렸지만 아직 수요에 못 미치고 있고요. 8월과 9월 코로나 6차 대유행이 예고됐는데도 정부 대응이 안일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인천 서구청이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서러운데 지원금까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는데요. 기준 안에는 세대별로 숙박비를 1일 8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식비는 1인당 1일 30 기준으로 최대 2만 7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폭염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일 10,000 원 상당의 목욕비도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시글과 함께 사실과 다소 다른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글쓴이는 맘카페에서 왜 이렇게 큰 돈을 서구에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원금도 나오는 상황에서 영세업자들이 밥, 커피 등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글에는 아파트와 차량 제조사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왜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580만 원에 달하는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부정확한 글까지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따져보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580만 원이 아니라 최대 451만 원 수준입니다. 숙박비와 식비를 합쳐 하루 최대 1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숙박비를 받을 경우에는 목욕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데요. 네. 지원 적용 기간도 오늘 10일로 예정된 아파트 청소 착공일로부터
5일부터 14일 이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청소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더 적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지원 대상이 아파트 14개 동 가운데 피해가 집중된 6개 동 주민으로 한정되고 임시주거시설 이용자까지 제외하면 지원 대상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연기에 걸린 차량을 무료로 세차해주는 세차장 업주, 순댓국을 무료로 제공하는 음식점 사장님의 미담까지 전해지면서 청라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갈등 섞인 논란도 종종 빚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단전단수로 일주일 넘게 피난살이를 하고 있고 분진으로 가전제품과 가구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에 더욱 상처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가 난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가 또 논란이더라고요. 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벤츠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이 아파트에 벤츠 차량을 할인해 준다, 또 소화기를 특전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이 붙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쓰여 있고요. 신차를 사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취득세를 환급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보다 이번 일을 판매 확대 기회로 삼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한다는 이 특전, 피해 주민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많이 보이는데 화들짝 놀란 벤츠코리아는 본사 차원이 아니라 영업사원 개인이 진행한 일이라면서 전단을 모두 수거 조치하고 전 딜러사의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으로 폭주를 예고한 따릉이 폭주연맹 이 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따폭연. 네. 네, 앞서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벌이겠다면서 집결을 예고했었죠. 그간 자신들의 SNS 계정에 쫓아오는 경찰차를 조롱하듯 따돌리고 도로고 인도고 가리지 않고 고개 운전을 하던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을 올린 것만 봐도 이런 폭주 예고 허투루 넘길 수 없었을 텐데요. 결국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서서 폭주 예고 뒤 나흘 만에 이 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는데 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또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SNS에 글과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폭주 모임을 예고했던 이 철없는 친구는 경찰에 적발되자 SNS에 올렸던 폭주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벌을 받겠다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경찰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시민 불안을 유발하고 폭주 예고로 대규모 경찰력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일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계속 네. 차가운 음식을 찾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배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장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 그럼요. 장은 중요하죠. 예.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고 아세요? 네. 네, 뭐 친구는 아니지만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 사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이 장은 영양소를 흡수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먹었는데 흡수를 하나도 못하면 사실 못 먹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장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정말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는 변화가 너무 무쌍하거나 이럴 때는 장 건강을 엄청 챙기셔야 돼요. 장 속에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일까요? 장이 스트레스에 유독 민감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많이들 경험을 하시죠. 아주 불편한 자리이거나 또는 막 화가 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 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장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죠. 이렇게 위나 장은 사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장을 잘 움직이고 위를 잘 움직일 수 있으면 체하는 사람도 없고 불편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안 되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걸
저절로 조절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거고, 이 자율신경은 주된 신경이 바로 척추신경입니다. 등뼈를 따라가면서 있는 이 척추신경이 이 자율신경의 주체고요. 이 척추뼈는 이렇게 겹쳐져 쌓여 있잖아요. 우리 감자탕 먹어보면 잘 알다시피 그 겹쳐져 있는 사이사이로 오른팔 왼팔 같이 자율신경이 나와서 내 온몸의 기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도 뛰게 해주고 숨도 쉬게 해주고 여러분의 몸의 온도도 맞춰주고 소화도 시켜주고 잠도 자게 하고 분비물도 나오게 하고 혈압도 조절해주고 당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이 자율신경과 스트레스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와 장의 기능과 스트레스는 아주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네. 사실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톡톡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 장 누수 증후군을 비롯해서 장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름철 이후 모를 복통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대장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게 깨지면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장이 뭐 누수, 물이 새나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 장은 이제 소화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영양소만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이 영양소 흡수가 잘 되려면 이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육모라는 게 장, 소장에는 잔뜩 발달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면적을 넓혀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육모의 중요한 기능이 면적이 넓어져서 영양소를 빨리 많이 흡수하는 건데, 이 육모들도 다 세포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세포가 쭉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벌어지면 장 속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그 벌어진 틈새로 내 몸속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장 내에만 있어야 될 것들이 거꾸로 내 몸에 들어오면 나한테는 어떻게 되죠?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몸속으로 흡수돼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증후군을 장이 새는 증후군이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러면 장 누수, 장의 그 미세한 틈이 네. 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딱 붙어 있어야죠. 그죠? 네. 이유가 많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세균에 감염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독소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하는 그런 약제에 의해서도 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이 장누수 증후군의 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이나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분들도 이 장누수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장 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사실 이 증상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사실 이제 뭐 장누수 증후군은 딱 이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진단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장 속의 오염 물질들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면역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또 장 자체 내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애매모호한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복통, 소화불량, 가스 차는 것 같은 느낌, 뭐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난다든지,
또는 뭐 피로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도 증상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고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또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진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뭐 내시경하면 금방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장점막이라는 게 사실 현미경으로 봐야 세포 사이를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 중에 일부는 장 투과성, 장에서 얼마나 장점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걸 투과성을 보는 검사, 또 식품의 면역 반응 검사, 즉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면역에 문제가 있는지, 또 분변 검사를 해서 그 안에 미생물이나 독극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검사들을 여러 개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완벽하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도 사실 뭐 진단명이 확실하지가 않고 완벽하게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도 완벽한 치료가 없죠. 이거 먹으면 딱 낫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식습관이겠죠. 그래서 술, 담배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담배를 금연하시고 술을 좀 줄이시고, 두 번째는 자극성 있는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도록 하시고, 또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 너무 단 음식,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너무 고지방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섬유 잘 아시다시피 채소나 과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중에 뭐 잘 아는 호박, 브로콜리, 시금치, 또 우리가 잘 아는 발효식품, 김치나 뭐 피클, 뭐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스트레스가 장누수 증후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스트레스 해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또 자존감을 막 높이려면 칭찬, 성취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 성취감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돈을 받는 일을 하시든 아니면 봉사를 하시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열심히 하시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스트레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약물을 복용하실 때 이걸 먹으면 내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항생제를 쓰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파서 소염제를 쓸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고, 이게 반드시 나는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면 좀 피할 수가 있겠죠. 유산균 챙겨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유산균은 장내 세균이잖아요. 장 속에서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 중에 하나죠. 이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유산균은 사실 장까지 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아요. 왜? 유산균은 껍질이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먹으면 위로 들어가면서 위에는 위산이 나와서 이 단백질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사실 유산균이 장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 유산균들은 유익균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유해균을 좀 몰아내고 유익균이 더 많아지도록 장에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 세균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먹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유산균을 좀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위산을 피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 위산에 의해서 유산균들이 다시 다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위산이 아직 분비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고 먹거나 장까지 도달하는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장누수 증후군과 또 비슷하게 요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과민성도 정말 많죠. 네. 사실 과민성에 한번 걸리면 뭐 나랑 맞지 않는 것만 들어가면 그냥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하시거나 엄청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국내에서 과민성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니까 1년에 14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특히 많은 부분이 여성이고 또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 남자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감정적인 느낌이 장애 주는 영향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고 여성분들이 그걸 참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나는 거라고 보입니다. 증상들도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때는 그냥 배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정도에서부터 설사와 변비가 막 계속 반복되고 조금만 감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흥분을 하면 화장실에 안 가고는 안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생기니까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래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은 참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요. 항상 어딜 가든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 그렇죠. 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사실 치료도 그렇게 뭐 완벽한 치료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장과 뇌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서 감정적인 이 스트레스가 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쓰는 이런 약물들이 과민성 장증후군에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에 쓰는 이런 약물들을 잘 살펴보면 연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거기다가 장 기능을 조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 기능이 굉장히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 설사나 변비가 반복이 되는데 그걸 좀 일정하게 일정 수준으로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해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생활 습관에서도 너무 자극적인 거나 또는 너무 찬 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긴장을 좀 안 해야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자리, 또 그런 자리를 가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정신적인 힘 이런 걸 어려워요.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 장누수 증후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름철에 이유모를 복통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장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아바의 댄싱 퀸.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257님이요. 장누수 증후군과 아토피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중인데요.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요 라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맞추셨습니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면 네. 이제 쉬운 말로 장 속에 있던 독소나 유해물질 이런 게 몸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네. 그 면역과 관계된 병이 아토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589님이요. 저는 조금만 급하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데요. 이건 원인이 뭘까요? 장누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참 좋으시네요. 기름진 음식 먹고 가서 설사하시면 살은 안 찌실 거 아니겠어요? 피하게 되니까요.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질병이라고 보시기는 어렵고 좀 천천히 드시고 기름이 적은 음식을 잘 드시라고 아마 몸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콩으로 신설인 님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요. 장거리 이동할 때는 화장실 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사제를 얼마 전부터 복용하고 있는데요. 자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뭐 단기간으로 복용하고는 있습니다만 하고 하셨어요. 얼마나 자주 불편하시면 지사제까지 드시겠어요. 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실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사제 말고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멀리 갈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쓰시면 네. 지사제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8800님이요. 유산균을 복용 중인데요. 하루에 한 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알 이상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뭐 드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네. 유산균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장에는 이제 소장에 사는 균과 대장에 사는 균이 서로 다른데 네. 소장에 이 세균들이 너무 많아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사실은 크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고 돼 있으면 잘 지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봤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혹시 요즘 뉴스란 보시면 그 페스티벌 관련된 소식들 보시나요? 그럼요. 네, 역시 또 여름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페스티벌 여름에 탁 떠오를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지난주에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현재 가장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이 진짜 국내에서는 10만 명 이상 규모가 오는 페스티벌로서는 지금은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고요.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 점차 이 페스티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역대 최다 관객을 올해 또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가 13만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또 15만 명. 이 사흘 동안 심지어 그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 공터에 모여서 락 그리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해 그 엔데믹 분위기가 되면서부터 국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들이 열리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음악씬에서 한 20여 년 정도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중소 대규모로 골고루 거의 매주 거의 전국에서 페스티벌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저도 페스티벌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 많은 페스티벌들이 열리다가 좀 금세 또 사라지거나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뭐 환영과 어떤 우려의 가운데에서 8월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페스티벌들이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관록도 있고 색깔도 있는 페스티벌들을 전국 단위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하나쯤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열기로 이 더위를 한번 물리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처음 소개해 주실 페스티벌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부터 열리겠네요.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지역권에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은 페스티벌로 알고 있고요. 이제 페스티벌 측에서는 뭐 락에서 힙합, 케이팝, 인디밴드까지 뭐 한국 대중음악을 총망라한 라인업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 페스티벌이 좀 흥미로운 게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국 락 밴드들의 형님들,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굉장히 좀 알차게 담아놓은 라인업으로 눈에 가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펜타포트 같은 경우만 해도 좀 큰 규모다 보니까 해외 라인업도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꾸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인들을 발굴해서 아주 신인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라인업만 봐도요. 뭐 이하늘 씨는 이제 그 DJ DOC 이하늘 씨부터 시작해서 뭐 강산에 그리고 김경호 밴드 네. 그리고 블루스의 김목경 밴드 서문탁 그리고 로다운 30 YB 노브레인 디아블로
네미시스. 와. 저는 이런 라인업은 국내 한 자리에 모으는 페스티벌이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이 또 수도권도 아니고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외에도 지금 대중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할 만한 라인업도 또 나름 충실하게 채워놓고 있습니다. 뭐 장기하나 카더가든 김필 씨 같은 이제 히트곡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에서 QWER이나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라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데이식스의 후배 같은 밴드형 아이돌이 있는데 이 팀까지도 라인업에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요 금방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양각색의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전주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이들의 노래는 함께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래 들으면서 아쉬움을 좀 달래볼까요? 뭐 국민 락 밴드 중에 한 팀이죠. YB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이 노래 부르면 관객들 그 떼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함성이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나비. 데뷔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네. 강균목님이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라인업이 어벤져스급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2755님은 전주에 놀러가서 연꽃도 보고 공연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베스트 초이스십니다. 네, 진짜 라이브로 들으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DJ님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네, 페스티벌 가봤죠. 그러니까요. 펜터포트. 직접 가면 그 음악이 몸으로 쏟아지는 그 느낌. 네, 신나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페스티벌은 또 어디예요? 네, 이번 페스티벌은 마침 또 최근에 휴가 시즌 맞이해서 이 장소에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페스티벌이에요. 제주도. 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이고요. 스태핑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나름대로 올해 벌써 19회 정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역사도 길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을 만들고 있는 제주에서 이제 음악 각종 뭐 기획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의 프라이드도 꽤 높은 페스티벌로 알고 있어요.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락 밴드 음악으로만 꾸려져 있는 음악 페스티벌로는 제주에서 유일하다고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근본 같은 다양한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장소는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서우봉 해변인데요. 네. 매력이 뭐냐면 입장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페스티벌은 뭐 이렇게 각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몇만 원 정도는 입장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페스티벌은 무료로 네, 그 시기에 제주를 들르신 분들은 누구나 해변에 가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획자분들이 인터뷰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좀 이색적인 페스티벌이기는 해서 근데 정말 그 음악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참여하는 음악가분들도 노게런티로 참여하는 분들도 꽤 많대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페스티벌 측에서 뭐 숙박이나 비행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찬조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 음악 좋아하는 음악 친구들끼리 만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고 볼 사람은 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상적인 어떤 축제 페스티벌이 떠오르기도 하는 곳인데요. 지난해에는 하루에 한 6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페스티벌을 함께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네. 제가 제주에 2년 정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한 곳이에요. 함덕해수욕장.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음악도 듣고 수영도 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 해변이랑 어울리는 무대들이 많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무료도 좋고 제주도도 좋은데 다른 것보다 라인업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제주 여름 해변에 어울리는 음악을 하는 팀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해변과 여름만을 거의 테마로 놓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CHS나 까데오 같은 좀 독특한 연주팀들이 있거든요. 이런 팀들도 당연히 라인업에 들어있고요.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제주 출신 밴드들이 라인업에 꽤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공부하러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우스 카니발,
파라솔 웨이브스 그리고 올해 뭐 스웰시티 같은 이제 막 움직임을 시작한 제주 출신 밴드도 꽤 라인업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날씨, 음악, 사람 뭐 이런 거에 취해서 보기에 너무 좋은 페스티벌. 또 저녁 5시부터 해서요. 딱 날씨 좋을 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우리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 라인업 중에서 뭐 유명한 분들도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제주 토착 밴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조금 전 소개한 제주 출신 밴드 가운데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이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노래 가사에도 제주 방언을 많이 넣어서 정말 그 흥을 돋구는 데에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 팀의 노래 가운데에서 몬딱도르라라고 하는 이게 제일 히트곡이에요. 사실 네. 공연 때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이 곡인데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몬딱도르라가 모두 달려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우스 카니발의 몬딱도르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우 제주 방언 가사가 참 재밌고 신나네요. 너무 근데 재밌죠. 네, 이걸 이게- 해변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듣는다. 와, 상상만 해도 벌써 흥이 오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수천 명의 분들이 뭐 이 노래를 알아도 몰라도 너무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고요. 시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다음 주입니다. 8월 16일, 17일에 함덕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제주도 들릴 일 있으신 분들은 무료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최희진 님도 해변으로 뛰어들어가는 느낌이다 하셨고요. 유성아 님은 멕시코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주 방언이 좀 어려워요. 맞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매력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8월에 열리는 페스티벌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주에 열리는 가까스로 8월인 페스티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나름 관록을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인데요.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이고요.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좀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음악만 있지 않을까 하실 텐데 네. 이 월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팀, 해외 팀들을 좀 적절히 섞으면서 이 일반 관객분들의 친숙함도 플러스 그리고 새로운 음악에 대한 장벽도 좀 낮추는 여러 가지로 이제 월드 뮤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다양한 월드 뮤직을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기심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올해에도 몽골, 대만, 이란, 체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이란이요? 예, 그런 국가들에서 너무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찾아옵니다. 16개 팀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올해 제일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누구냐면 페르시안 즉흥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카이안 카로르 트리오라고 하는 이 팀이 내한을 하게 되는데 이 아티스트는 2017년에 요요마와 함께했던 실크로드 앙상블로 그래미상도 수상을 했던 적이 있는 단지 월드뮤직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질 높은 그리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어떤 일가를 이룬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접하기 어려운 국가의 음악들, 장르들 맞아요. 이런 걸 좀 접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정말 꼭 가보고 싶은 이 역시도 좀 공부하고 싶은 페스티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 보러 가긴 좀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이게 페스티벌에 좀 가서 맞습니다. 따라 부르는 맛도 있잖아요. 그 새로운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페스티벌이라고 보는데 같이 따라 부르고 아는 노래 나와서 기쁜 것 절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새로운 음악의 영역을 발견하면서 어떤 취향을 넓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도 페스티벌의 멋진 점이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이 월드뮤직 페스티벌에서도 ACC에서도 준비한 것이 김창완 밴드나 옥상달빛 같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팬덤도 높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팀들도
라인업에 쏙쏙 집어넣어 놨어요. 또 카디 밴드처럼 국내에서 국악과 락의 접목에서 최근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밴드도 라인업에 들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CC 예술극장, 5.18 광장 이런 곳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티켓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1일권이 2만 원, 그리고 3일권 3화를 다 보면 5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열립니다. 네. 이들 노래 가운데서 마지막에 함께 들으면서 페스티벌 함께하는 상상을 해봐도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다른 페스티벌 가서 이 노래 부르다가 목이 쉬었어요. 김창완 밴드가 그 라인업에 항상 이 곡을 넣거든요. 개구쟁이라는 산울림의 네. 곡인데 이 곡 같이 한번 이 여름에 꼭 불러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산울림의 개구쟁이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은아의 오늘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울림의 개구쟁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